네, 오늘도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세먼지 좀 어떻습니까?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쩐지 오늘 왠지 목이 좀 칼칼하다 싶었는데 맞습니다. 봤는데 오늘 낮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나쁨 단계로 오르내린다고 하고요. 오후부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늦은 오후나 밤부터는 황사가 유입돼서 호흡기 건강 주의해달라라는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호흡기 건강관리 네.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내일이죠? 네, 내일입니다. 헌재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고요. 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그리고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등 모두 4건을 내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이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유가 뭐였죠? 일단 최재해 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차례 변론이 있었고요.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라는 주장입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죠. 2차례 변론이 있었고요. 최종 의견 진술 당시에 이 지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라면서 탄핵 소추 사유를 부인했습니다. 이건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이었습니다. 반면에 국회 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탄핵 심판 선고가 나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바로 발생하는 거죠, 효력이? 네, 맞습니다. 인용을 하면은 즉시 파면이 되는 거고요.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직무에 바로 복귀하고. 그렇습니다. 자, 두 사건의 일정이 잡힌 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이게 그럴 수 있다는. 이번 원래는 금요일쯤 선고가 난다고 했는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당초 이번 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었고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금요일에 선고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우세했는데 헌재가 이렇게 내일 13일에 굵직한 2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게 될까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거의 없대요. 아, 그래요? 딱 한 번 있다고 하는데 그게 1995년이라고 합니다. 12월 27일과 28일. 그 이후로는 통상 이틀 연속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13일에 이 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14일에 바로 다음 날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요. 자, 헌재 시간표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표면적으로는 법적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날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월 26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대표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온다면 그리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이번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탄핵 정국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예. 또 아직 선고 시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이 역시 여당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기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죠. 역시나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 빨리 파면이 돼서 빨리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유리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 서둘러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보니까 앞서 헌재의 이진 공보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더라고요. 탄핵 심판 사건 중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앞서 접수돼서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을 네. 먼저 선고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도 먼저 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봐야 될까요? 자, 윤 대통령이 석방 이튿날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지난 9일에 만났죠. 면담을 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괜찮다. 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라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도부가 대통령을 더 강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한편 윤 대통령이 9일 저녁에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도 접견하고 그날 대통령실 참모 15명과는 대규모 오찬을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메시지가 또 당을 통해서 이렇게 전원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저 정치에 나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하면서 지금 총력전 펼치고 있어요. 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민형배, 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호 의원은 어제 오후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또 민주당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삭발투쟁도 있었어요. 민주당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파행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해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맞대응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윤상현 의원, 강승규 의원은 릴레이 시위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의원들마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요.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위증교사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대표는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을 했어요.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는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는데 검찰은 이때 이 대표가 위증을 종용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재판에 넘긴 겁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첫 재판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검찰은 1심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빠뜨렸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와 같은 이 대표의 의미 없는 언어 습관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면에 이 대표 측은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면서 잘못된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범 김진성 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아직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서 거미줄에 걸린 나방신세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하고요. 증인 채택 여부와 절차 진행 방식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갖죠. 네, 국난 극복이 주제가 된다고 해요. 예. 이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 대표가 최근 통합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라고 하면서 비명계에 거센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서 앞서 불거졌던 그 갈등 양상을 접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 이광재 전 총장, 김경수 전 지사 만나는 날입니다. 잘 들었고요. 이준석 의원은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했네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공수처의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폐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결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봐야 했다라면서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국 소식은 잘 들었고요. 우리 정부가 시리아와 정식 수교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최근 독재자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시리아와 정식 수교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우리 쿠바하고도 수교했죠. 네, 찾아보니까 사실 이게 얼마 전이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랬군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또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정부가 조만간 국무회의에 시리아와의 수교안을 상정해서 수교 방침을 공식화한다고 합니다. 시리아는 UN 회원국 193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와 수교를 하면 모든 UN 회원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네,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1966년부터 북한과 수교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 시리아 북한 대사관이 철수했고요. 정상 국가의 길을 모색하고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북한의 형제 국가였던 쿠바에 이어서 시리아까지 연이어 수교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잠시 뒤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뭐 이렇게 25% 관세 부과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격이 되는 거예요.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시행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트럼프 일기 때 합의에 따라 적용해왔던 예외와 관세 면제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 상무부는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뿐 아니라 파생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이행 지침을 발표했어요.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볼트와 너트, 스프링
이런 파생 상품 166개가 대상입니다. 다만 파생 상품 가운데 범퍼와 차체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항공기 부품 87개 품목은 관세가 유예됐습니다. 네, 일단 뭐 관세가 붙으면 수출 가격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쟁력 떨어지고요. 네, 그런 좀 우려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알루미늄도 캐나다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서 대미 수출 3위 국가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우리 기업들은 관세 대응을 위해서 미국 현지에 제철소를 만드는 등 투자 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앵커의 커버스토리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